네, 물리 스터디 무리함수 시간입니다. 오늘 1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2025년 4월 11일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고전역학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고전역학을 조금 더 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은 그 채널지기님께서 디코에 올려주신 사교기학 관련된 쪽을 뭐 보면은 좋긴 하겠지만 좀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걸 보겠다고 붙들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만 한 6개월 팔 것 같아서 왠지 그거는 뭔가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방향성에 일단은 나중에 보고 싶으면 보게 될 것으로 약간 좀 빛처럼 미뤄두기로 하고 오늘로써 이제 고전 역학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병수 선생님께서 그 라그랑주 역학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발표, 네, 네, 준비되셨으면은, 네. 잠시만요. 쉐어링을, 네, 풀었고요. 네,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뭐 제가 어,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아, 네. 한다고 했는데 또 저 쉬어가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저 역사 재밌는 얘기하고 제 잠깐 저도 이제 잘 모르는 거라 공부하면서 끄적거린 노트를 좀 봐주시고 제가 전에 했던 것처럼 질문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잘 정해주셔서 라그랑지안 역사라고 해서 흐트러지지 않게 좀 공부를 좀 했는데요. 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라그랑지안이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학적 도구이고 어느 특정한 한 예에서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차이 그리고 자연 움직임을 예측하는 강력한 방식이다. 이렇게 라그랑지안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고요. 요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역사를 좀 봤어요. 그래서 이 라그랑지안 역사가 라그랑지 역사로 보고 제가 이제 라그랑지 역사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 본 명은 조세프 루이 라그랑지더라고요. 1736년 태어났고 1818년에 이제 죽었으니까 어 오일러 다음 딱 오일러랑 겹치면서 그렇게 수학 활동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출생은 1736년에 그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는데 본명은 뭐 좀 이렇고 그다음에 프랑스계 가문이어서 이탈리아에서 출생했지만 나중에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8세면은 이제 저희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수학에 이제 빠져가지고 그때 이제 독학으로 그때부터 뉴턴, 오일러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젊은 시절에는 19세에 뭐 군사학교에 19세에 벌써 수학 교수가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55년에 변분법의 기초를 세운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논문을 오일러가 직접 보고 또 칭찬을 했다고 그래요. 당시 곧 1755년을 제가 찾아보니까 어, 그, 오일러가, 에피소드로는 왼쪽 눈이 멀고, 오른쪽 눈이 마저 멀기 직전이고, 그 다음에 논문을 정말 왕성하게 쓸 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5년, 그때가 그러니까 수학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서신의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논문이 체계를 잡아가고, 그리고 이제 뭐 검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본격적으로 될 때인데 25년에 380편의 논문을 썼대요. 그리고 이제 바로 딱 요 해가 1755년이 그 스웨덴 수학 왕립협회인가? 거기 이제 회원이 되던 때라
굉장히 오일러한테는 이제 그 어, 중요한 해였던 것 같은데 그때에 가장 할 때 라그랑지를 만나서 이렇게 라그랑지의 논문을 칭찬까지 했다 그러니까 어, 좀 뭔가 이렇게 두 세대가 만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게 근데 지금까지는 누굴 봐도 이렇게 겹치지를 않고 띄엄띄엄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겹친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뭔가 뭐 이렇게 저 드라마 보는 것 같고 막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브라키스토크론 문제, 오일러 라그랑조 방정식 이런 걸 포함한 초기 라그랑지 역학의 핵심 아이디어들을 이때 이제 젊은 시절에 에, 정리를 했는데 20살 그 정도에 정리를 했는데 브라키스 토크론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뭐 최적 경로, 뭐 최소 경로 그거를 이 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가장 짧은 시간 이런 뜻이래요. 브라키스 토크론이. 일단 이제 베를린 시기가 이 베를린 시기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늘 있는 일반 명사보다는 조금 아주 뭐라 그러나, 누구의 생일을 쓸 때 자주 쓰는 말이더라고요. 오일러의 위키피디아를 봐도 뭐 베를린 시기가 나오고, 누구 뭐, 이렇게 봐도 이 용어를 많이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약간은 특별한 용어 같아요. 근데 이때 이제 오일러의 후임으로 베를린 아카데미 수학자로 임명이 되고 20년간 이후에 이제 수학, 역학, 천문학 이런 거를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도 그렇고 공부한 라그랑지 역학의 체계를 완성을 하고 요해가 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788년에 해석 역학이라는 책을 어,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라그랑지 역학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저서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도서관에서 잠깐 그냥 저 대출도 안 하고 한번 읽으려고 이제 펴봤는데, 와, 정말 수식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 다른 이제 이 해석역학을 설명한 이제 책들을 봤더니, 어, 아니나 다를까 이제 힘이나 도해 없이 순수한 수학적 방식으로 운동을 설명하는데 이제 라그랑지가 더 힘을 썼고, 그래서 이 책에는 도형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수학 중심의 물리학 선언이 이 책에 있더라고요. 방금 얘기해 주신 부분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그, 뉴턴이 프린키피아. 프린키피아 쓴 게 1687년이거든요. 네네. 거의 100년 전인데, 네. 그 프린키피아 보면 정말 도형밖에 안 그리, 나오거든요. 그쵸. 그림이죠. 기하.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음, 미적분학을 만들기 전에는 갈릴레오의 책도 그렇고 보면은 모든 게 대부분이 다 기하적으로 그러니까 도형을 음, 그려서 증명이랑 음, 설명을 다 해놓은 게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보다가 때려친 책이 하나 있는데 역학의 발달이라고 그 마흐가 쓴 책인데 거기도 보면은 실제로 역학이 어떻게 발달됐는지 그 역사적 맥락을 설명해 주는데 거기도 보면은 죄다 그냥 그림으로 다 설명하거든요. 음. 수식이 안 나와요, 그 책에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한 세기 동안 굉장히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알기로는 그 프린키피아 나올 시점에는 라틴어로 쓰여 있지 않거나 기하학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으면 거들떠도 안 봤대요. 수학책을. 그 수학책이든 물리학책을. 그래서 뭐 그랬다. 뉴턴은 충분히 그걸 식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글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좀 다음이 네. 배터리 괜찮으실까요?
아, 네, 이거 하고 빨리, 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그 사이에 한번 해볼게요. 그러네요. 음. 그, 프랑스라고, 저희가 요 시대쯤에, 뭐, 과학자든, 뭐, 철학자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프랑스 혁명을 어떻게 견뎠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뭐, 안 좋게 간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라그랑지를 봤더니, 뭐, 완전히 뭐, 정말 그 프랑스 혁명의 이 중심에 있으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나폴레옹의 정말 후원을 전폭적인 후원으로 명예연금을 수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것들이 따르죠. 그래서 뭐 우리가 프랑스 얘기하면 늘 나오는 게 이제 미터법 제정하고 국립 측정 기준 설정에도 기여를 해서 아, 프랑스 혁명을 어떻게 넘기냐가 아니라 완전히 중심에서 그렇게 지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년은 1813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사망을 했는데 요 팡테옹에 안치됐대요. 요게 이제 팡테옹인데 요게 뭐 쉽게 얘기하면 국립묘지더라고요. 국립묘지고 요 안에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위인이나 이제 전사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안치가 되는 데인데 여기에 이렇게 프랑스가 인정한 국민의 수학자로 해서 어 요게 이제 라그랑지 실제 이제 묘 사진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라그랑지가 이제 요런 생애를 살았고 어 그리고 이제 라그랑지 안을 이제 보면 그 이전에 이제 뉴턴 역학을 그전 계속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687년에 프린키피아가 출간이 됐고 F는 MA 중심으로 역학이 어, 발전됐고 뭐 단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제가 감히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복잡한 시스템엔 불편함이 있다. 이런 문구가 있고 뭐 대안이 없으니 이걸 감내하면서 했을 텐데 이제 라그랑지안을 하기 전에 요런 이제 꿈틀꿈틀한 모든 그 수학이나 과학처럼 꿈틀꿈틀한 법이 있는 게 변분법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분법에 의해서 최소작용의 원리라는 게 계속 여러 곳에서 오가고 있었고 그래서 1696년에 요한 베르누이가 그 브라키스토크론 문제를 제시를 했고 저 그 대륙에서 이것을 뭐 누구도 풀고 뭐 뉴턴도 풀었다 뭐 이런 얘기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1744년에 오일러가 변분법을 체계화했고 그래서 자연은 작용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택한다 이런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말도 있더라고 자연은 게으르다 뭐 그런 말도 있고 여튼 이 변분법을 이게 저도 이게 굉장히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신기하고 누군가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 막 그런 이상한 감정이 있잖아요. 저, 내 인생의 이야기 컨택트 그 영화의 내 인생의 이야기 책에 보면 최소경로의 원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영화에서의 그걸 보는 듯한 그런 게 아마 느낌이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이 또 좋은 말들을 한마디씩 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요게 이제 최소 경로 어, 같은데, 지금 쉐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화면이요? 네, 음, 공유가 꺼졌나요? 네. 어, 네, 아, 네, 다시 나옵니다. 네. 왼쪽에 이제 얘가 최소 경로라고 하는 거는, 그렇구나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
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제일 짧은 경로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으로. 그러니까 공을 굴리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나 이렇게 내려가는 것보다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아, 이거는 식으로 누가 풀어줘도 아, 이게 진짜 이런 건 잘 믿기 힘들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저 빨간 게 제일 최단 경로예요? 요렇게가 이거보다 더, 네, 빨라요. 아, 직선보다 빠르다는 거죠? 아, 네네, 네. 이제 최단 네. 경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네. 사이클로이드인가? 네네, 그걸 되고. 아,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 뭐, 유체역학이나, 그, 무슨 저기 방정식이죠? 유체역학에서 잘 안 풀리는 방정식을 뭐라고,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이요? 네,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 뭐 이런 게 잘 안 풀리니까, 이렇게 이제 비행기나 뭐 전투기나 이런 것들의 모양이 요 정도면 최적화 되겠지 하고 만든 거지. 사실 식으로 해서 완전히 이렇게 최적화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최적 경로를 구해서 이게 최적 경로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어, 그냥 엔지니어링하게 뭐 요렇게 되는 게 최소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정식이 풀려서 실제로 풀리거나 조금 더 뭐 진 다음에는 이제 비행기 모양이 다 똑같아지고 이전 거는 완전 최적화는 아닌 걸 알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모양은 사실 이렇게 수학적으로 해를 구하기 전에는 그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비행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요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항공공학을 조금 봐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어, 항공공학도 정말 어, 그 왜 연력학의 발전 과정 보면은 일단 공학자가 만들고 나중에 과학자들이 그게 왜 되는지 그 밝히고 그런 식이잖아요. 네, 항공도 좀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직, 일단 날려요. 이렇게 하면 날지 않을까? 나네? 날려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연구를 하는 거. 왜 날지? 그 제가 오늘 본 거는 보통 그러니까 여객기 같은 게 구름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은 날개 끝에 와류 이렇게 생기는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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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응. 보신 적 있으시죠? 네네네. 네. 그 와류가 왜 생기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또 부분을 봤는데 그것도 보면서 이걸 비행기 만들면서 처음 그걸 생각하고 만들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음, 음, 그래서 이게 그 역사를 좀 우연히 최근에 보게 됐는데 그것도 참 엄청난 삽질을 해오면서 비행기가 요즘 날아다니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건 진짜 솔루션을 구해서 그 모양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물론 그냥 비전문가의 감 그렇게 막 그냥 찍은 건 아니고 뭐 어마어마한 경험으로 해서 하긴 했지만 말씀하신 게 맞고 비행기 날개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직사각형이든 이게 평행 사변형처럼 직사각형이나 평행 사변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멀리 있는 게 무거우면 이 동체에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끝에를 좁히고 싶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요새 좁혀져 있는데 그렇게 좁히면 바람이 싹 끝으로 다 모인대요. 바람이. 그 유체가 바람의 흐름이 끝으로 다 몰려서 모든 그 날개에 맞는 바람이 다 날개 끝으로 이제 집중이 되니까 날개 끝을 굉장히 흔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난류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이제 비행을 불안전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 비행을 이렇게 이 바람이 불안전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줄 때 안정되잖아요. 우리가 무회전이나 너클볼하고 반대되고 회전을 했을 때 이 예상 가능한 궤적을 그리듯이 그래서 이 제트기 그런
그 템퍼라 그러는데 날개가 끝이 좁아지는 날개를 달았을 때는 끝을 싹 감는데요. 그래서 보통의 그런 제트기들, 민간 제트기들이 그렇게 날개를 싹 감아서 오히려 공기의 흐름을 일부러 만들어줘서 난류나 와류를 좀 줄여서 비행을 안전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 라그랑지가 등장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 역학을 출간하고 힘없이 운동을 설명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 힘없이도 운동을 설명하는 해석학적 접근이라는 글은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해석학적 접근이라는 게? 해석학적은 아닐 것 같고 해석적 접근일 것 같고요. 아, 해석적. 원문으로는 어널리틱 어프로치가 아닐까 싶은데, 어, 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음, 근데 또 어찌 보면은 그, 그러니까 그때는 용어가 좀 혼용됐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해석학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코시 아니면 뭐 바이어스 트리어스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 최종적으로 요즘과 같은 좀 모던한 형태로 완성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음, 그게 그러면은 저거보단 뒤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1800년대 중후반에 이제 네. 됐던 것 훨씬 같은데 뒤죠. 네. 이제 그 전까지는 조금 엄밀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뭐 기대수 이런 데서 공부를 할 법한 해석학 엄밀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수식을 써서 이 했다 뭐 그런 약간 미적분학도 좀 쓰고 그런 게 아닐까. 특히 기하학적 접근에 조금 약간 반대되는 말로 쓴 게 아닐까 저는 싶긴 합니다. 아, 기하학적에 앞에서 이제 상대되는, 앞에서 이제 본인이 그렇게 좀 강조하니까. 음, 네. 식으로 했다, 뭐 이런 식. 예. 아, 네네. 물론 이제 저희가 힘도 뭐 수식 쓰는 거고 기하학적인 거 사실은 다 연결돼 있지만 음, 힘으로 문제를 풀 때는 저희가 벡터를 딱 해갖고 딱 방향 잡고 좌표계 잡고 그게 거의 필수적이잖아요. 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거 열심히 안 잡아도 되는 측면은 있긴 하죠. 이게 저도 이제 뒤에서 좀 질문할 때 미리 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편한 거죠? 저도 이제 문제를 풀면 그 편함을 좀 느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심플한 문제를 풀어서는 편한 게 안 느껴지고요. 그 라그랑지 역학으로 풀어도 더러운 문제를 풀면은 확실하게 느껴지긴 할 것 같습니다. 아, 무슨 이중 도르래 문제 이런 거 있거든요. 아, 삼중, 이중 도르래 이런 거는 그 무슨 고전적학으로 풀면은 조금 변형하면 그 다 그 고등학생들 수학 물리 경시대회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네네, 네. 근데 이제 음, 해석력학으로 풀면은 좀 이렇게 하면 뭐하지만 뇌를 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 처음에 딱 적어놓고 노가다. 이제 일단 이걸 풀면은 답이 나온다는 건 보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노가다를 할 수가 있는데 음, 해석 뉴턴 방정식으로 뉴턴으로 하려면 이제 막 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해서 뭐 하나 놓치기도 쉽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럼 거꾸로 경우는요? 저기, 라그랑지안으로 푸니까 너무 어렵다, 이런 것도 있어요? 쉬운 문제는 그렇겠구나. 쉬운 문제는 약간 아, 약간 고등학교 수능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극한 문제 그 풀 때 고등학생들이 로피탈 정리 이런 거 잘못 배워갖고 와서 막 쓰면은 계산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 약간 뭐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제가 책을 한 뭐 몇 개나 이렇게 뭐 컬럼, 무슨 라그랑지안의 역사 이런 제목이 들어가는 컬럼을 읽었는데 순서가 보면 이제 이 다음에 이런 얘기가 꼭 있더라고요. 일반화 좌표와 라그랑지 방정식 이런 게 있고 그 중에 하나 이제 찾은 그림이 이제 요런 그림인데 이게
그 일반화 좌표를 쓴다고 왜 시스템이 간단해지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식은 이제 쓰기 편하긴 할 것 같아요. 이거 뭔가 하나의 문자로 그냥 통일해서 첨자로 해가지고 변수를 이렇게 나열하는 거는, 그렇구나라고 알겠는데, 그게, 그게 단순히 이거의 뜻의 전부인가요? 혹시 좀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시면. 음, 이제 음,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것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극좌표 쉬운 예시는 극좌표 같은 거 잡거나 아니면은 구면좌표기 같은 거 이제 잡고 하는데 그 XYZ 좌표계로 다 풀 수 있거든요. 원리적으로는. 네, 네, 근데 이제 어떤 대칭성이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은 그 대칭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좌표계를 잡으면은 이제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턴의 역제곱력 같은 거 문제 풀 때도 XYZ 해가지고 풀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구면좌표계에서 세타랑 파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은 R이라는 변수 음, 하나만으로도 기술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러면 구면좌표계를 잡으면은 이제 그 중에서 세타랑 파이는 상관이 없고 라그랑지안이 아래만 의존을 꼭 그런 건 아닌가? 하여튼 포텐셜은 하여튼 아래만 의존을 하니까 음,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풀리는 거죠. 음. 그럼 이 일반화 좌표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음, 근데 이제 꼭 그 뭐 그런 겨 뭐라고 해야 되지? 구면이나 그 극좌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XYZ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좌표 셋, 동등한 좌표 셋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냥 그거를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예가 아까 말씀하신 뭐 이런 그 구면 좌표계를 써서 쉽게 풀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저는 뭐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엄밀하거나 좋은 예시가 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네요.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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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요런 관계? 뭐 요런 관계를 얘기를 나오는데 이렇게 완전히 전에 거를 폐기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관계성이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량을 다시 정의를 하고 이제 해밀토니안도 정의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갑자기 제가 이 자료에서는 어, 뺐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위상 공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라그랑지안에서 나왔나 해밀토니안에서 나왔나 그래서 위상 공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 위상이 죄송한데 이거 원문을 제가 못 찾아봤는데 이게 영어로 무슨 위상인가요, 이게? 저거 그 페이지 스페이스일 것 아, 같은데 그렇지 네, 않을까요? 저도 그림에서 느낀 거는 페이지였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게 네, 수학의 이상은 아닐 것 같고요, 왠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거랑 또 뭐 공간 얘기를 하도 그 수줄에서 공간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공간이라는 그 일반적인 단어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좀 선입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이 되게 이뻐 보이기는 했는데 제가 그 이해하는 게 너무 없는데 지금 라그랑지아는 오히려 이렇게 중간에 다리처럼 있고 뉴턴 역학이 특수한 뭔가 경우로 보이고 요 해밀토니안이 요런 아까 변환이 있고 그다음에 뉴턴 역학을 일반화한 게 해밀토니안이다. 요 뜻이고 요 반대가 인버터 저 반대로 한 게 뉴턴 역학이고
까지는 혹시 나중에 이제 제가 좀 더 글을 읽거나 그 하시는 이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 라그랑지안이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거를 혹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이 라그랑지안이 해밀토니안으로 가는 무슨 과정 같은 건가요? 이거는 이제 뇌피셜인데 저는 이거는 이 부분은 완전히 일단 역사적인 흐름만 보면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순서였잖아요. 네, 역학에서 라그랑지안을 거쳐서 이제 해밀토니안으로 가고 근데 해밀토니안은 좋은 성질이 되게 많긴 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대표적으로 뭐 에너지랑 이제 아이덴티파이가 된다는 거가 하나가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리고 원래는 Q랑 Q-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게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도 모양이 대칭적인 형태가 아니잖아요. 라그랑지아는 네, Q랑 Q-였는데 해밀토니아는 Q랑 P를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해밀토니아는 Q랑 P를 좀 부호는 마이너스 들어간 게 있긴 하지만 대칭적인 꼴로 이걸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부터 오는 어떤 제 개인은 이제 이 시각적 아름다움과 함께 비하적인 해석도 조금 더 부드럽게 되는 것 같고 뭐 리우빌 정리라던가 이제 해밀토니안 그저 페이지 스페이스를 생각했을 때 얘기가 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음, 양자역학도 이제 Q랑 Q 다시 아니고 Q랑 P라고 하는 두 개의 바리어블로 아, 이제 네네. 기본을 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냥 X랑 P로 음, 변동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해밀토니안은 좀 양자역학까지 제너럴라이즈 하는 데서도 조금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건 있는 것 같고요. 음, 근데 라그랑지안의 장점이 또 있긴 하거든요. 네. 그 이제 나중에 저도 이제 그쪽을 완전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긴 하는데 양자 장론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양자 장론이 아니라 이제 장론이라는 개념으로 가면은 우리 저희가 특수 상대성 이론이 들어오면은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에너지는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밀토니안은 아까 에너지랑 아이덴티파이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해밀토니안도 변하거든요.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근데 음, 라그랑지안은 로렌츠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인바리언트한 형태로 저희가 기술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특수 상대성 이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좀 지위가 좀 바뀌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 양자역학까지는 해밀토니안으로 저희가 거의 기술을 해요. 음, 양자역학은 라그랑지안 몰라도 해밀토니안만으로 기술을 쫙 할 수가 있거든요. 기본. 네. 근데 이제 상대론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이제 또 라그랑지안이 득세를 하면서 네. 음, 그래서 좀 입자 분리에서 이론을 쓴다고 하면은 저희가 라그랑지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보통 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쓸 것인가? 라그랑지안이 그러니까 편한 줄 이론을 아니까? 그 로렌츠 불변한 형태로 쓰려면 라그랑지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네. 뭐 근원적인 이유는 아닐 수는 있는데 이제 실용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지금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할 건가요? 다음에? 우리 언젠가 하게 예, 되면 예, 예정 그게? 뭐 그때가 되면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기대되네요. 근데 그 얘기하신 거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저는 이제 그쪽은 아예 모릅니다. 상대성 이론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해밀토니안은 변하는데 라그랑지안은 안 변하는 게, 그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아, 그러면 그 해밀토니안을 라그랑지안으로부터 유도했던 그 어떤 가정의 하나가 깨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음, 그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아, 네, 네. 결과만 좀 기억을 하고 있고 아, 네네. 음, 사실은
사실은 딱 문 띄우실 때부터 그거 질문하실 것 같아서 불안해. 기억이 나죠. 음, 저도 한 그러니까 번 네네. 네. 잊어버린 그 어, 디테일. 재밌겠네요. 말로만 들어도, 식 없이 말로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던 게 안 되는 거는 뭔가 어딘가 그 가정을 건드려서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뭔일까 그냥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라그랑지안을 보면서 이게 되게 처음 봐요. 그러니까 T-V라는 이 부호 자체를 저는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운동 에너지랑 뭐, 위치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 이 얘기는 뭐,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마이너스를 한다는 게 이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특이했거든요. 마이너스를 했는데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와, 야, 이렇게 또 고등으로 가니까 또 이런가 보다 하다가 아까 이 해밀토니아는 또 저 그 에너지랑 등가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등가라는 단어가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에너지라고 생각하시죠, 그냥. 네. 네, 그래서 요렇게 그냥 써도 되죠. 네네. 네네. 그리고 또, 에? 또 끝에는 또 이거야? 전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했다가 또 뭐, 아, 이게 대단한 건가 보다 하다가, 아, 뭐, 결국은 뭐 아는 걸로 가네? 뭐, 렇게 되니까, 이- 음, 이게 신기하다가 또 다시 일로 오니까 좀, 저는 좀 더 모르겠고 의아해한데, 지금 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시니까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그 다음이 나오는 게, 이것도 이제 되게 이거 사실 이거를 내가 알고 죽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네터의 정리와 이제 대칭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대칭하고 어 뭐 보존하고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1918년에 이제 에미 네터가 대칭이 되면 보존되는 뭐 물리량이 있다 이런 법칙을 했다고 하고 요거를 이제 그 한 가지 예로 시간 대칭되면 에너지가 보존되고 공간이 대칭되면 운동량이 보존되고 뭐 요렇게 있고 요 어떤 책에서 이제 요런 그 표를 하나 했는데 요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시간 트랜스레이션이면 에너지가 보존되는 어떤 그 물리량이 하나씩 어, 된다. 요런 게 있고 이것이 이제 또 라그랑지의 핵심 원리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잘 모르겠고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궁금? 네. 얘가 이제 T고 요 에너지가 음, 뭐 대충 단위만 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 맞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아, 그 V가 이제 잠시만요. 잠깐만. 시간 이상하다. 네. 이렇게. 예. 어, 네네. 왼쪽도 아마 S로 바꿔주시면 그러네요. 네네. 네, 이렇게 되잖아요. 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간이니까 이쪽에 이거 놔두고, 그러면 다시 하면은 미터, 제가 할 때는 뭐가 됐는데. 맞게 쓰셨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맞네. 이게 P잖아요. 네네. 네네네. 지금 이게 제가 쓴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거 단위가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한 단위가 뭔가 계속 이 두 개 예에 대해서만은 유지가 된다는 게, 음,
그거는 방금 그 내용을 어디서 보신 건가요? 아니면은 고민을 하다가 아니, 나오신? 이걸 외우려고 드니까 외울 수 있는 게 이제 얘는 잘 외워지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아닌데? 이게 제가 어디서, 이게 저는, 이제 선생님은 이제 잘 모르시면 저는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글로 식 없는 그 책만 이제 읽는 거라.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아무 얘기나 해도 되면, 이 양자역학에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하고 뭐 이거하고 이렇게 곱하면 이 불확실성이 뭐 어떤 K라고 할게요. K1보다 작아질 수 없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불확실성의 원리? 네. 네네. 근데 이제 이거에서 보면 얘도 이쪽 양자역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단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얘가 같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이제 글로 있거든요. 그럼 네네. 이제 제가 이걸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외우고 있으려고 들다 보면 요 요렇게 외웠어요. 요렇게. 근데 네터에서도 이렇게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단위를 두 개 곱한 게 유지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양자역학에서 이렇게 모호성을 하는 이 두 개가 얘랑 이렇게 일치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지금 다 맞는 관찰을 하신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음, 그 말씀해주신 대로 오른쪽에 써 있는 게 잠시 그러니까 말로 할게요. 오른쪽에 써 있는 게 이제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의 단위하고 똑같냐면은 H 바라고 하는 그 플랑크 상 이제 우리가 H 바라고 하는 그 단위랑 이제 우리 물론 이제 그걸 우리 2파이분의 플랑크 상수로 이제 보통 정의를 하는데 뭐 2파이는 사실 상관은 없죠. 이것만 보면 네, 이거의 차원이랑 이제 같은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기 양자역학적 부등호 쓰실 때도 우변에 들어가는 건 2분의 H 바예요. 이쪽이요. 네네 둘 다 제가 알기로. 음,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어떤 것도 이제 관찰해 보실 수가 있냐면은 그 시- 혹시 푸리의 변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셨나요? 네, 조금 했습니다. 푸리의 변환을 할 때 저희가 공, 보통 이제 익스포넨셜 뭐 i kx 근데 k는 h 바분의 p이기 때문에 h 바분의 px 한 거죠. 네, 네. 그리고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하는데 오메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를 h 바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i et 오버 h 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제 그 똑같은 h 바라고 하는 차원을 통해서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고 있고 음, 그리고 이런 표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페이지 스페이스 관련해서 저희가 그 X랑 P 공간이 있는데 중간에 하다 보면은 이, 이 통계역학을 할 때도 X랑 P로 돼 있는 저 페이지 스페이스들을 저희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어떤 가정이 들어가는 순간이 있냐면 저게 최소 넓이를 갖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최소 부피를 갖고 있다라는 그 전제가 들어가는 순간이 있거든요. 요렇게요? 예. 그러니까 아, 하나의 저기 일정 이상 작아질 수 없다. 음, 그게 사실은 그 불확정성 원리랑 연결되는 거고 그거의 음, 부피가 이제 그 H로 주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양자역학 여기 뭐 웨터 정리, 풀이의 변환, 뭐 통계역학 전부 다 이제 연결되는 거고 그 중심에 이제 저 그 플랑크 상수가 들어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외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H바. H바는 저는 이제 항상 그래서 X랑 P 단위로 곱하면 H바의 단위고 E랑 음, T는 H바의 단위고 그리고 가운동량도 H바의 단위고 액션도 음. H바의 단위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액션에 대해서 쓸 때는 exponential I S over H 바 이렇게 쓰거든요. 음, 네. 그래서 네. 근데 그 듀얼 관계에 대해서는 쭉 보실 것 같아서 어, 네, 그 관찰이 맞다. 저도 그렇게 네. 외웁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어, 이미 현대물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현대물리에서의 라그랑지안을 보면, 아까 얘기하신 그 장 중심의 이론 얘기가, 또 나오고요. 또 표준 모형에서도 라그랑지안 기반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 끈 이론이나 특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이 된다니까, 참, 너무 중요한 걸 너무 일찍 발견한 듯한 느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한번 찾아봤더니 전자기에서 이제 요런 라그랑 제한이 있고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고 강한 상호작용? 네. 요기에서의 라그랑 제한은 또 요렇게 예, 쓴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라그랑지안을 이 책에 제가 여기서 보고 책들을 보니까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어떤 뭐 역학이나 이론이 이제 딱 있으면 그 다음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라그랑지안을 찾는 게 일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한 예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고전 역학에서의 한 예?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네. 그런 건데 이제 어느 어느 역학에서 이제 얘를 찾는 게 일이고 이걸 찾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쉽게 풀리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 다만 얘만 대해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애를 어떻게 찾죠? 어디에서 유도를 하나요? 아니면 실험치 아니면 과학자들이 이것저것 해보고 어 뭔가 감으로 하는 건가요?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저 F 뮤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약간 이제 뭐 오타가 조금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F 뮤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전자기학 제일 마지막 챕터쯤에 가면 보통 나오거든요. 학부 전자기학 그 물리학과에서 배우는. 근데 이제 저거는 뭐 잘 조합을 하면은 저 F라고 하는 것 내부에 전자기장이랑 그 그러니까 전기장이랑 자기장 파트가 들어 있어요. 음, 저희가 라그랑지안이 있으면 어떤 방정식을 쓰죠? 라그랑지안이 있으면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을 구하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필드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다르게 쓰이긴 하는데 왼쪽에 있는 거에서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쓰면은 뭐가 나오냐면 맥스웰 방정식이 나와요. 어, 맥스웰 방정식이 나오긴 하는데 다만 지금 저거는 전자기장에 대한 파트만 쓴 거라서 전하가 없는 공간에서의 전자기 그 맥스웰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라그랑지아는 어떻게 써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재현하는 방향으로 쓰여져야만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공식. 식을? 고전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전자기학 공식 같은 거든 그런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험적으로. 네네. 네. 그거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써지겠죠. 네네. 그 식이 성립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일러 그러면 라그랑지아는 검증이 100%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구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이 나오는 아, 라그랑지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물론 그게 다는 아니고 네, 그게 고전역학이랑 그 전자기학까지는 우리가 고전 물리학에 들어가거든요. 네. 전자기학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판도가 달라지긴 합니다. 이게 먹힌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음, 어떤 대칭성을 만족하는 라그랑지안을 일단
쫙 펼쳐놓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제 라그랑지안을 찾았다면, 이제는 이제 라그랑지안을 일단 던져놓고 방정식을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풀고 이게 현실에 맞는지를 테스트를 해서, 아니면 이 라그랑지안은 아웃, 이런 식으로 이제 검증을 또 해나가는, 반대 방향 아, 반대 방향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라그랑지의 후보를 대충 이제 감으로 쭉 펼쳐놓고, 네, 그 다음에 식을 재현하느냐를 몇 가지 검증을 해보고, 네. 맞네? 그러면 걔가 강력한 후보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번의 검증을 해서 확정하는 거네요. 그것에 대한 이론적 크라이테리아들이 좀 몇 종류가 있고요. 뭐 음, 대칭성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로렌츠 불변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해서 실험이랑 맞춰봐야죠, 결국은. 음, 왜냐하면 실험 과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실험이랑 맞추면은, 아, 얘는 근사적으로라도 맞겠다. 음, 완전히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할 말이 많지만, 근데 적어도 우리가 보는 영역에서는 유효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굉장히 쓸모 있다. 그렇죠. 음, 중요하죠. 음. 이 대칭이라는 참 용어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 그래서 정리를 급하게 하면, 라그랑지아는 고전역학의 도구이자 현대물리의 기초. 희미한 이 에너지 흐름으로 자연을 이해하고, 물리학, 수학, 철학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싱거우니까 제가 이제 그 여러 번 해주신 거를 조금 그 노트하면서, 뭐 노트는 더 많지만 그걸 좀 제가 제, 제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요거 좀 한 10분 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소작용의 원리를 어느 책에서는 이게 정적인 작용의 원리라고 오히려 하고 싶다, 이런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조금 이제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요것도 이제 한 예가 될 텐데, t를 이렇게 v를 x의 함수로 이렇게 했을 때 작용을 이제 t-v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음, 그래서 이제 요걸 대입을 하면 요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중에 얘를 이제 라그랑지안이라고 할 거고, 이 라그랑지안은 x와 x 닷의 함수다. 그러면 그냥 합쳤으면 a는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요런 함수의 함수를 범함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 범함수를 최소화하는, 범함수의 값을 최소화하는 음,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거가 이제 다름 아닌 변분법이다. 이렇게 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정적인 작용의 원리라고 말을 하는지를 봤더니, 이 정적이라는 게 이제 이게 약간 기하학적인 느낌 같아요. 그래서 정적인 작용을 위한 조건은 그 함수의 우리 정류점을 위한 조건과 비슷하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함수의 정류점이라는 게 사실 약간 뭐 물이 고여 있든지 약간 그런 평평하든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어느 그 작가는 한 것 같고, 어,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요렇게 표현될 거고, 요 델타 V가 X만 변한다고 생각하면 요렇게 표현이 될 거고,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X에 대한 편미분이 될 거고, Y, Z,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좌표를 일반화하면 뭐 X1, X2, X3 이렇게 이제 계속 될 거고,
그래프에서 보면 이제 요런 함수가 있든 요런 함수가 있을 때에 어, fx의 요때는 이제 x 하나만 있다고 했을 때 fx의 정류점은 그 x의 미분이 이제 0이 되는 지점이 될 거고 거기서 이제 극소점하고 거꾸로 했네요. 네네. 극소점은 어, 맞나? 네, 맞네요. 네네. 극소점은 두 번 미분한 게 이제 양수를 가져서 그 x점에서 조금만 커지면 그 값보다 극소점의 그 정류점 값보다 더 커지는 그 점이 될 거고 극대점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 변곡점은 그 두 번 미분한 게 0이 된다. 요런 이제 기하학적인 어, 의미인 것 같고요. 다변수로 이제 확장을 하면 우리가 요렇게도 쓸 수 있지만 이제 요렇게도 쓰고 뭐 여러 책에서 여기서부터 여러 책에서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뭐 xi, x1, x2 이렇게 안 하고 이제 q로 쓰더라고요. 이게 라그랑지 뭐 제일 먼저 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거는 그냥 아무 신경 안 써도 되는 관습인가요? 이렇게 q로 쓰는 거는? 아니면 조금 지켜줘야 되는 뭐 그런 건지 질문입니다. 음, 그냥 저는 별 생각 없이 사실은 그냥 쓰기도 하긴 하거든요. 네. 저도 막 쓰다가도 이제 막 헷갈리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최소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위에서 한 것처럼 x에 대해서만 하나 한 것처럼 최소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점에서 x에 대한 편미분, y에 대한 편미분, 각각에 대한 편미분 a에 대한 함수에 대한 편미분한 것이 0이 되는 지점일 거고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합쳐서 쓰면 요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x가 약간 변할 때 함수의 a의 변화를 요 델타 a는 어, 요렇게 쓴다고 하면 요게 각각이 다 0이니까 얘가 이제 0이다. 그러면 어, 델타 a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게 최수장의 원리랑 똑같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 이제 오일러 라그랑주 방정식하고 최소작용의 원리를 비교를 하려다가 어쩌다가 이제 이쪽은 아무것도 안 썼는데 이제 오일러 라그랑주 방정식이 이렇게 써지고 여기 또 Q로 썼네요. 이렇게 써지고 여기서 QI를 입자의 데카르트 좌표라고 근데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뭐 그냥 좌표이다가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정인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좌표고 L이 이제 t-i라고 하면 L은 이제 2분의 1 mq 닷 제곱과 q의 함수일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무조건 포함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 라운드에 라운드 q 닷 i를 하면 얘를 한 겁니다. 얘가 어떤지를 본 건데 라운드에 라운드 q 닷 i를 하면 mq 닷 i가 되잖아요. 얘를 q 닷 i로 편미분한 거니까 이렇게 한 거고 얘가 이제 다름 아닌 운동량이고 그래서 운동량 pi로 놓고 라운드에 라운드 q 닷 i를 해놓으면 그 얘를 어느 책에서 켤레 운동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아마 QI에 대한 켤레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거랑 짝이 된다는 뜻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얘를 다시 그러면 얘가 PI니까 이쪽 좌변을 이제 완성을 시켜보면 DT분의 D PI를 하면 PI가 이제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이런 식이 나올 거고 그러면 얘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PI의 닷은 라그랑지안을 QI로 편미분한 거다. 이런 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이걸 어디 뒤편에서 똑같은 식을 봤어요. 그래서 요 식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오일러 라그랑주에서 이게 이게 나올 수 있구나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을 이제 대칭 보존 법칙을 좀 보려다가 멈췄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최소작용의 원리 그 말씀하실 때 위에서 뭐였죠? 정지작용이 올렸나요? 정적인 작용의 원리. 아, 네. 사실 저 부분 저 되게 불편한데 네. 이게 중간에 그 유도되는 과정을 보면은 네. 액션이 스테이셔너리라는 것만 알 수 있지 저게 최소인지 최대인지 그냥 변곡점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일단 제가 유도할 때는. 아, 그래서 네. 이게 왜 항상 최소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저는 아직 해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해보고 싶었는데, 뭐, 뭐 이름이 뭐였죠? 해시안이었나? 뭐, 막 그걸 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저 배동선 선생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쪽을 한번 하긴 했는데, 또 뭐 몇 개월 지나니까 다 까먹었는데,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은 욕심은 납니다. 네.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지난주에 박민권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거 있잖아. 그 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 표가 지금 보니까 진짜 굉장히 중요한 표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음. 그 표는 근데 이제 제가 참고했던 아놀드 책에 있던 거에서 제가 조금만 더 추가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해밀토니안도 있어요. 제가 그때는 그 어떤 르장드르 변화해서 그 해밀턴 야코비 방정식을 그걸로 무- 맥락에서만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 그거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주하이마에 빠질 것 같아서 할 것도 많은데 이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새 시대로 가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뭔가 저기 새술은 새부대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그게 특수 상대론에서 나오는 개념까지 물론 당연히 어, 이제 광학이 빛을 다루니까 되겠죠. 될 텐데 특수 상대론이랑 상대론적 에너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아날로그가 다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는 파면 끝이 없겠는 걸 싶어서 이제 음.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네, 고전역학계 그러니까 아까 전자기학도 고전역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전자기학은 어쨌든 그 장을 이용해서 그 많은 걸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냥 말 그대로 그 역학 뭐 뉴턴 역학까지만 해도 사실은 뉴턴 역학은 그냥 F는 MA를 가지고 온갖 이상한 별 짓을 다 해도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장이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나마 얘기를 한다면 중력장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 지난주에 발표해 주신 거를 다시 보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음, 빛이 실제로 가는 이 경로가 있긴 있지만 이게 다른 경로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뭐가 달라질까라는 어떤 궁금증에서 출발했다고 본다면 네, 그러면 각각의 위치에 따라 어떤 벡터장 우리가 줄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 Q-이라고 쓰셨던 부분 네, 네, 네. 그럼 이게 똑같이
그냥 고전 역학, 그러니까 전자기학 말고 정말 고전 역학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 FNMA로 보통 우리 풀었던 거기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어떤 장을 줄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과 궁금증이 생겼는데, 예, 제가 맞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뭐 전자기학에서 장이 처음 나온 건 패러데이가 얘기했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냥 장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게 뭔가 전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네, 패러데이 때에 와서 이제 조금 더 정립된 사고 과정이지만 저희가 수학적으로 벡터 장을 정의를 할 때는 어찌 보면은 이제 각 점들마다 공간의 포지션마다 이제 벡터를 하나씩 그냥 대응시킬 수만 있으면 저희가 어떤 그걸 벡터 필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네. 근데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 조금 애매하네. 이게 후자라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건데 전자로 해석을 하려면은 뭔가 조금 더 몇 스텝을 더 거쳐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그걸 역선 같은 개념으로서 해석을 하려면. 네. 네. 제가 아는 역학에서의 장은 일단 뭐 확실히 아는 건 중력장. 그리고 탄성 에너지도 어쨌든 보존력이긴 한데 그것도 우리 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좀 애매하네요. 근데 과연 이 그 어널로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제가 말한 중력장이나 그런 것이 그 장의 그 대응이 되는 건지 그걸 좀 잘 모르겠다. 약간 그런 그냥 뻘소리입니다. 음, 근데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뭔가 심오하네요. 굉장히. 뭔가 탄성 같은 것들도 이 빛은 아니지만 근데 음파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비슷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잘은 몰라서. 근데 또 그런 중력장, 전자기장 이런 거하고는 조금 결은 다른 것 같고요. 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전에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인가? 그때 여기 무리함수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베르트랑 정리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스테이트먼트 다 까먹어가지고 다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베르트랑의 정리가 음, 고전 역학에서 어떤 그 그러니까 닫힌 궤도를 네. 갖는 중심력 전위 중에서 말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 중심력 운동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음, 그 중에서 경계가 클로즈드이면은 그 포텐셜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음, 그 중력장처럼 생긴 그러니까 R 제곱에 반비례하거나 아니면은 거리에 비례하거나 그러니까 탄성력 같은 그런 두 가지밖에 없다. 약간 요런 정리가 있었어서 이게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좀 살펴봤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났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보면 증명도 막 있는데 증명이 그 약간 홈파망이어서 근데 그때 그 X 차수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누가 이제 그 법칙 이름을 찾아주셨는데 근데 저한테 보여주신 분은 그 증명을 되게 쉽게 했어요. 제 앞에서. 그 제가 모르니까 그냥 쉽게 하고 넘겨버린 건지 지금 생각하니까 좀 그런 면은 있는데 저도 그때 뭐 나무 위키도 보고 위키피디아도 봤는데 거긴 되게 어렵더라고요. 증명이. 네, 나무 위키나 그런 데는 약간 엄밀하게 쓴 경우가 많을 거고 틀리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앞에서 설명해 줄 때는 이런 거 엄밀하게 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좀 다 생략하고 가지 장가지 다 치고 어, 약간 큰 줄기만 이렇게 착착착 설명하면은 짠 신기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가 많죠. 그때 진짜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세상에, 어, 반비례하는 이렇게밖에 없구나, 힘이. 음. 근데 정말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궤도 운동이 그 저기 바운디드이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스테이트먼트가 아마도 바운디드이고 클로즈드이고 조건이 그리고 중심력 운동이고 이런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때 그 힘이라기보다는 포텐셜 그러니까 포텐셜은 R 제곱 다시 힘 이 중심력은 R 제곱에 음, 반비례하거나 R에 비례하거나 두 가지밖에 음, 음.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정말 이 우주에는 뭔가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가? 저도 지금 그 위키피디아를 지금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디리베이션에서 이제 음, 음, 위키 증명은 좀 길게 돼 있긴 하네요. 근데 이제 다만 그거는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 두 개가 사실은 뭐 근본적인 원리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두 가지가 사실은 거의 저희가 하는 거의 전부긴 하거든요. 그쵸. 그 역제곱 힘은 그 저희가 질량이 0인 매개체를 통해서 힘이 작용을 하면 역제곱 R제곱분의 1로 나와요, 힘이. 그 물론 상대성이로는 이제 그거하고 달라진다는 게 알고는 있지만 이제 그 정도 질량이 낮은 스케일에서 바라보면은 중력이나 전자기력이나 다 R제곱분의 1꼴로 쓰여지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어떤 증명이 있냐면 저희가 나중에 가면 이제 전자 나중이 아니고 여기 시간에 할 수 있을지 뭐 안 될 것 같긴 한데 전하를 띤 입자는 광자를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 음, 다른 힘들도 그 뭔가 매개체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중력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그런 설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비톤이라고 하는 중력자라고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매개한다고 설명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뭐 글루온 아니면 W 보존, G 보존 뭐 이런 어디 교양과학 서적에서 그 보셨을 법한 자연계의 네 가지 힘 뭐 다 그게 바로 그건데 근데 그런 펀더멘탈한 게 아니어도 에너지를 낮추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원자 핵은 양성자랑 중성자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전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사실은 effectively 파이온이라고 하는 입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매개하는 걸로 설명을 거의 굉장히 잘할 수가 있거든요. 에너지가 낮으면 충분히. 그러면 우리가 그거가 포텐셜이 어떻게 되냐? R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질량 곱하기 거리라는 꼴로 써진다. 그래서 질량이 0이면은 그거 익스포넨셜 0이니까 R분의 1 꼴이 포텐셜이 되는 거고 쿨롱 포텐셜이랑 중력 포텐셜이 이제 R분의 1이잖아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음, 들어가고 질량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포텐셜이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를 하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힘이 작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육아와 핵력 해가지고 왜 이 핵 속에서만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강한 힘이 왜 밖에서 작용을 안 할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보고 한 이거는
200 MeV 정도 되는 질량을 가진 입자가 매개를 하면은 설명할 수 있다 해서 딱 예측을 하셨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으니까 140 MeV짜리 입자가 발견돼 가지고 노벨상을 받으셨거든요. 음. 그런 스토리예요? 근데 하여튼 알제곱 분의 1과 관련된 스토리는 이제 그런 그 펀더멘탈한 이유가 있다. 뭐 그런 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 모르겠어요. 이 알 역 뭐냐 끌어당기는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그 좀 끌어당기는 힘들이면은 이 항상 어떤 모든 포텐셜이 안정한 포텐셜을 이루면은 이 아래서는 극값 근처에서는 이제 그 쿼드라틱 폼으로 근사를 항상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원자 간의 상호작용이건 거의 대부분의 힘들은 안정점 근처에서는 후기 법칙으로 근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말하는 게 그 버트란드 그거의 정명은 아닙니다. 전혀. 하지만 그 알제곱분의 1꼴과 그 후기 법칙으로 하는 그거에는 저희가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만하긴 하죠. 미시 세계에서도. 그거 말고는 뭐 거의 없으니까. 아니,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어떤 옛날에 유명한 물리학자 분이 하신 말인데 우리는 그냥 하모니 오실레이터만 레벨을 높여가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다. 그게 다다. 뭐 그런 뭐 아,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진짜, 오일러 라그랑지안 그 이케이션에서도 보면, 그 차수만 다르고, 파동 방정식하고, 그 분모가 또 좀 아닌가? 어떤 분모가 똑같지 않나요? 분모 단위가? 파동 방정식하고 분모의 단위가 S는 VT로. 근데 파동은 제곱이고, 2차 미분이고.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신기하던데. 그 저희가 이제 오일러 그 저희가 스칼라 입자의 경우에 대해서 라그랑지안을 쓰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 라그랑지안이 이제 가장 심플한 예시가 클라인 고든 그 아까 이건 제가 찾고 있던 건데 칼라 입자에 대해서는 이제 클라인 고든 이퀘이전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 클라인 고든 이퀘이전이 다음과 같이 생겼고 파동 방정식이죠. 이제 질량이 들어갔지만 음, 이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제 라그랑지안으로 기술을 하거든요. 여기 뭐 어디 있나? 그러니까 사실은 뭐 파동 방정식이 맞고 뭐 라그랑지안이 여기 있을 텐데 이제 이런 라그랑지안을 가지고 저희가 이 오일러 이퀘 구하면은 이제 파동 방정식 나오고 이제 조금 다른 입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꼴이 다르지만 그것도 이제 조합을 하면은 파동 방정식 꼴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항상 파동 방정식하고 차원이 똑같지는 않을 수 있는데 똑같나? 잠시만요. 아니요, 항상 똑같지는 않을 텐데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파동 방정식 혹은 파동 방정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방정식으로 떨어져요. 그게. 그래서 뭐 저도 이렇다 할 대답을 한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있어요라고 말한 거지만 이제 뭐 아주 일반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틀린 관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이거는 너무 과한, 이건 좀 과하고요. 이거는. 네.
예전에 누가 얘기하셨죠? 남윤호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나요? 고전 역학은 옛날 거라서 고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클래식이 옛날 거라는 의미가 아니다. 음, 그 클래식이란 영어 단어가 굉장히 중의적으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네. 음. 약간 아, 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클래식, 그러니까 옛날 거라는 의미 말고 약간 좀 누구나 알아야 하는? 클래스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클래식이라고 얘기를 그 형용사로 쓰기도 하잖아요. 예. 음, 지금 보면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 교과서를 어떤 것들을 보면은 막 이걸 대체 이걸 배우는 학부생 때 이걸 누가 한다 아냐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조금 약간 자비 없이 쓰신 분들이 그렇게 쓰시거든요. 약간 양자역학의 시작점부터 해서 특히 우리나라의 또 교수님이 쓰신 또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되게 좋은 책인데 초반 1단원이 좀 어려워요. 저는 이걸 왜 이렇게 쓰셨나 했더니 양자역학의 창시자들은 해밀턴, 야코비, 방정식 뭐 그런 역학의 이상한 이론까지 막 다 알고 있는 상태셨던 거예요. 그분들은 지능은 인류 최고 수준의 지능인데 학문의 발전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을 파고 파셔. 고전적학 저희가 힘들어하게 배웠던 이거는 당연히 그냥 쉬운 거고 이만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개발을 하시니까 그 랭귀지로 개발을 하셔서 이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어 모델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막 드브로이가 물질파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오면 된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보어 모델 만들 때는 물질파 개념 없었거든요. 그 전후로도 뭔가 퀀타이즈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왜 퀀타이즈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은 다 고전역학의 마스터들이셨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갖다가 써서 했지만 이제 요즘은 이 우리 학부생들에게 이런 건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쉬운 예시만 남겨놓은 거죠 이제 뒤늦게 발견된. 그래서 옛날 책들 보면은 자비가 없는 책들은 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마치 옛날 그 뭐였지? 그 천동설 이 주전원 그 맞추시는 분들의 지능이 어마어마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감히 상상 흉내도 못 내는 그 엄청난 테크닉들을 쓰셔서 이제 야, 그러고 보니 네. 주전원, 주전원은 뭐,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그 뭐냐 풀이의 분해를 지금 체득을 그냥 하셔서 쓰신 건데 이 서로 다른 페이즈들을 쫙 결합해가지고 주기함수를 아무거나 다 때려 맞출 수 있다라는 걸 그러네요. 엠피리컬하게 쓰신 건데 엄청난 게 똑똑하신 분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 정말 한 번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네요. 딱 똑같은 예네요. 네, 차이점이라면 천동설은 틀렸다고 얘기해도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왜냐면 지구 중심에서 뭐 봐도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그 태양 중심으로 다른 게 다 돌고 있다라고 말하자면 뭐 말하려면 할 수도 있는. 그 아마 아름답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듣기로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천동설을 끝까지 못 파서 그런 거지. 정말로 이제 이그조틱한 거 다 집어넣으면은 그 갈릴레오가 발견했던 반례들도 다 맞출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풀이의 변화, 풀이의 급수니까 그렇지, 그러네. 따지고 보면 할, 그러네요. 할 때까지 해보자 하면은. 하려면 할 수 있었다. 물론 이 인간이 할 수 있느냐는 이제 둘째 치고 이제 하려면 할 수 있었다. 정말 새로운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좀 이제 슬슬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제가 작년에 읽었던 만화책이 있어요. 8권짜리 만화책인데 여기
채널에도 계신 장혁순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책이었어요. 그 일본 만화인데 원작은 그냥 그 땅지자 있잖아요. 한자. 지 하나 딱 써 있고 근데 번역을 하면은 그냥 지라고 써놓으면 이게 뭔가 싶잖아요. 그래서 지하고 지구의 우주의 운동에 관하여인가? 지구의 운동에 관하여 라는 식으로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 만화책이 있고 작년에 제가 읽었고 8권짜리고 그다음에 지금 그 넷플릭스에 연재가 되고 있어요. 저기 애니메이션화가 돼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스포니까 스포는 최대한 자제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천동설이 대세인? 그러니까 천동설이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천동설이랑 다른 얘기하면 이제 잡혀가서 고문당하는 약간 그런 시대의 배경인데 어떤 애가 그 관찰과 사유를 통해서 지동설이 더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에 이른 다음에 충격을 받는 어떤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도 그런 그 주전원을 극한까지 밀고 갔으면은 결국 그 모델대로 갔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게 아름답지 않아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역사를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동설로 가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뻘소리를 해봅니다. 음.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강병수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다음 주는 제가 그 유체 정력학을 하기로 했는데, 원래는 정말 정력학만 하려고 했는데, 그것만 하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좀 성의 없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박민코 선생님께서 예전에 디코에서 말씀하셨나요? 판타레이? 맞죠? 네. 뭐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박민건 선생님인데, 판타레이 찾아보니까, 운 좋게도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도서관에 아무도 안 빌려가 있네요. 그래서 내일 빌려가지고 한번 보고 일주일 동안 볼 수 있는 만큼 보고 그래서 한번 물론 그 큰 흐름은 유체 정력학 플러스 제가 나비에스토스까지는 갈 자신이 없고 그 저기 베르누이 방정식 그리고 혹시 여유가 된다면은 제가 요즘 그 불가피한 이유로 보고 있다는 그 항공공학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도 조금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그 정도까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